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하자 우리 정부가 청해 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수조 원을 이 코로나 백신 구매에 쓰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난감과 간식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데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헬스장 업주들이 철창 시위를 벌이고 과태료와 고발 조치에도 문을 여는 등 정부 지침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단은 최근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소 등 70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짜 주식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722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적은 투자금으로 10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약한 200억 원짜리 예술 6교 연구 영역 보고서에서 표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6교를 만드는데 건축 분야가 아닌 예술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합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 지출 비용이 4조 2천억 원을 넘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줄고 심리적 피로감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됐죠. 이란은 해양 오염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선박은 유조선이 아니라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죠. 정부는 주 한국 이란 대사를 불러 억류 해제를 요구하고 청해부대 최영함을 급파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한국 케미오 납포 영상입니다. 헬기에서 촬영한 한국 케미오의 모습이 보이고 혁명수비대 고속정 여러 척이 따라붙어 포위합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3시 반쯤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우리나라 유조선 한국 케미오가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해당 유조선엔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20명이 타고 있으며 현재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납포했다며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توقیف یک شناور نفتکش با پرچم کره جنوبی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به علت نقض شیوه‌نامه‌های زیست محیطی. 청와대는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 한국 이란 대사를 불러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고 주 이란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이미 현지 선박 소재 지역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실무 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되어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 국방부는 청해부대 최영함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최영함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도착해 상황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납포된 선박은 부산에 있는 선박 6척을 운영하는 선사에 속한 배입니다. 선사 측은 선박에 달린 CCTV를 통해 배가 납포되는 걸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지금은 그마저도 끊겼지만요. 부산 선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사오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납포된 한국 케미호의 선주사인 부산 DM 쉬핑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밤새 교대 근무를 하며 현지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한국인 선장으로부터 첫 위성전화 연락을 받고 납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위성전화가 끊기고 모든 선원들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선사 측은 선박에 달린 CCTV로 이동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녁 9시쯤 CCTV마저 연결이 끊겨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납포된 선박에는 선장과 항해사 등 한국 선원 5명과 미얀마인 11명 등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원은 부산 거주자 3명, 대전 1명, 강원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사 측은 공해상에서 배를 끌고 간 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배가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 억류했다는 이란군의 주장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염의 증거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 해상에서 오염이면은 그 물과 기름이 이렇게 좀 안 섞이듯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리고 유산의 인공위성에서 다 화면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납포된 선원들은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차가 5시간 30분이라 지금 이란 현지 시각은 오후 2시쯤입니다. 선사 측은 선주 보험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추가로 파악한 뒤 오늘 밤 11시쯤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선박이 납포되기 몇 시간 전이라는 한국에 동결된 자기네 자금을 코로나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과 납포 사건이 연관이 돼 있을까요? 관련해 외교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란 측 공식 입장은 우리 선박이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한국의 이란 측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란 일종의 압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란의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계좌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교역해 왔는데요.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 계좌 운용을 중단했습니다. 여기 묶인 돈과 한국은행에 이란 멜리트 은행이 맡긴 돈까지 합하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측 자금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10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해달라고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고 지난해에는 국제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납포 사건도 이 동결 자금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란 자금을 동결한 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미국도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양면 작전입니까? 네, 트럼프 정권 아래서 이란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다음 해에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 지원 조직으로 분류하면서 제재 수준도 강화했고요.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이란과의 핵합의 복귀를 선언하는 등 이전 정권보단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란이 이번 한국 선반 납포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본격적인 핵 협상에 나서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압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추정되는 만큼 미 국무부도 이번 납포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한국 국적 유조선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동결되어 있는 그 이란의 자금을 이란은 코로나 백신 값을 내는데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이슈잖아요. 네. 실제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본인들의 백신 대금을 한국 동결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선박 납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눈여겨볼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선박 억류를 푼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이란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는 등 이 억류 해제를 거듭 요청 중입니다. 이란 측 주장대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통상적인 납포라면 사실 확인만 끝나면 바로 풀릴 간단한 문제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 한국 상선을 이렇게 납포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협상력,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까지 보름 이상 갈등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실세로 통하는 최종건 차관이 곧 이란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서 빨리 무리 없이 해결이 되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인아, 얼마나 아팠니? 영문도 모른 채 얼마나 무서웠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요즘 이런 글귀 많이 보셨죠?
양부모로부터 어른도 견디기 힘들었을 고문 이상의 학대를 받았을 정인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정인이가 묻힌 경기도 양평 장지에는 한파 속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어린이 추모공원.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자리엔 장난감과 사탕, 과자 등 간식이 빼곡히 쌓여만 갑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정인이를 찾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부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잡하고 많이 불쌍하고 미안해서 좋은 곳에 가서 잘 살라고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장지 근처에 정인나무란 팻말이 붙은 수국은 지역 맘카페 회원들이 정인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면 이와 같았을 거란 마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온 국민의 마음이지 않을까. 추모공원 측은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비석 옆에 조만간 정인이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틀 만에 20만 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인이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파열돼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췌장이 절단될 정도면 보통의 폭행으로는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때문에 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검찰이 사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벌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입니다. 숨진 정인이는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파열되고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밝히지 못한 검찰은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양엄마 장 씨를 단순 과실범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비판 여론이 일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죄는 폭행 방법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등 쪽에 가해진 충격에 대해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 과실범이 아닌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사실 거의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사후에 학대, 폭행 행동을 봤을 때 당연히 살인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지난 2014년 8살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돼 있고 살인은 사형도 가능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정에 없었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선 3월 말부터는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거죠.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3월 말부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아동보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방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게 핀셋 방역입니까? 당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불복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되고 헬스장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거죠. 과태료에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라며 문을 여는 헬스장도 1000곳에 달합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창 안에 갇힌 헬스장 업주들. 죄수복엔 실내 체육 시설업이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태권도 학원 등은 돌봄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9명까지 운영을 허용했지만 헬스장은 여전히 문을 닫게 하자 불복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핀셋 방역의 핀셋은 실내 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인 겁니까?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왜 저희만 빠져 있는 겁니까? 과태료와 고발 조치에도 정부 지침에 반발해 문을 여는 헬스장도 약 100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조치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을 감수하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 우려가 크다며 당장은 영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밀폐된 그런 경우라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주까지의 방역 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도 헬스장뿐만 아니라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 것을 두고 반발의 움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정부 지침에 반발하는 온라인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는 모레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단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집과 PC방 업주들은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내는 등 길어지는 방역 조치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이 시국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배짱 영업을 하거나 밤 9시가 넘어서도 손님을 받는 술집과 음식점 7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문을 잠그고 간판 불 끄는 건 기본, 인터넷으로 손님을 은밀히 모으기도 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 무렵 정부 합동점검단이 한 유흥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업소지만 7개 방에서 손님과 종업원 20여 명이 버젓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은 손님을 상대로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찍으세요? 증거자료 하나 꼭 받는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집합금지. 밤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술집도 점검단이 들어와서야 황급히 손님들을 내보냅니다.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10시인데 지금. 합동점검단이 전국 8천여 곳 업소를 점검한 결과 703곳이 방역 수칙을 어겨 적발됐습니다. 이 중 54곳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가 심야 영업을 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발열 체크를 안 한 백화점 등에 대해선 시정 조치가 내려졌는데 취재진이 직접 서울 한 백화점을 점검해보니 출입구에서 검사는 하지 않았고 장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열 체크하고 수기로 적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검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정된 오는 17일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대로 뚝 떨어졌지만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2명이 추가돼 12명으로 늘어났죠. 강재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어제 하루 동안 26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5.1%로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 149명 중 146명이 60대 이상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줄었지만 정점을 지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교회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고 6번째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2명 더 확인돼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1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80대 사망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내 전파도 의심됩니다. 11번째 변이주 확인되신 분은 30대 분이시고 12번째 분은 20대 분이십니다. 2주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한 변호사 시험장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법무부는 확진자의 경우 시험 불가 방침을 공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결정하면서 응시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말라리아 치료제와 홍역 주사가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구충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바이러스 학자가 구충제가 코로나19의 치사율을 확 낮춰준다고 발표했거든요. 사실 이전부터 종종 나왔던 이야기지만 연구 결과까지 나오자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구충제로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박자한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서 짚어봤습니다. 구충제로 코로나19를 박멸한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바이러스 전문인 약학 박사 앤드류 힐 박사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충제는 이버맥틴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에 일본과 미국 제약회사가 함께 개발한 기생충 약입니다. 앤드류 힐 박사 팀은 세계보건기구의 의뢰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환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버맥틴을 투여한 환자 573명 중 8명, 반대로 위약을 투여한 환자 510명 중에선 44명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투여 후 회복률도 43%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코로나19 예방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국내 의료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취재에 응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은 모두 비슷했는데요. 이번 실험은 구충제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수준의 시험이어서 안전성과 공신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 투약이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국내에서 임상시험 3단계까지 반드시 거쳐야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충제가 코로나 박멸에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약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었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이 되면서 치료제에 대한 환상도 커지고 있는 건데 효과가 공식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진 약의 오남용을 피해야 한다고 의료진들은 당부했습니다. 사실 확인 박자한이었습니다. 서울 택시회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택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죠. 서울시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는 승객은 연락처를 남기라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택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승객이 없어 하염없는 기다림만 이어집니다. 택시 회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택시 타길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각 택시 회사에 현금을 내는 승객에게 연락처를 받으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택시기사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현금 손님의 소재 파악이 안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낸 겁니다. 일선 택시기사들 반응은 어떨까?
손님이 잘 줬기 때문에 인적사항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 응해줄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승객 입장에서도 유쾌하게 반길 일은 아닙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아무래도 모르는 택시기사분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림칙하지 않나. 택시비의 현금 결제 승객 비율은 10% 안팎. 택시 한 대당 하루 한두 명 정도인데 서울시는 현장의 어려움 호소에도 연락처 작성을 당부합니다. 현장에서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 택시회사에서도 기사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또 다른 감염원으로 떠오른 택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1차로에 멈춰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앞 차량 여성 운전자는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차량 2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서행하며 빠져나갑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서울 방향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선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1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차 이유는 아직 조사하고 있지만 숨진 여성이 사고 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앙분리대를 우선 추돌을 하지 않았나는 추정만 하고 아직 좀 더 조사를 더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동학개미 혁명,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을 표현한 말이죠. 이 때문일까요?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수백 명으로부터 7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익률이 10배라고 속인 겁니다. 돈은 넘기지도 않았으면서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유령 주식 투자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일당은 잠적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고가의 손목시계와 현금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다 적발된 겁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10배가량의 많은 투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식 매수 매도가 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투자자가 수익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가짜 사이트 가입자만 4,000명인데 이런 수법으로 726억 원을 챙겼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자살하시기 직전에 내가 했던 거래가 사기였구나 이런 걸 아시고 또 같이 피해자 모임에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찰은 관련자 51명을 붙잡아 60대 총책, 최모 씨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 집을 새로 꾸미거나 개보수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섣불리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꼼꼼히 쓰지 않았거나 공사 비용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자칫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내 집인데도 들어가 살기 어려운 유치권 행사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커스M 김민영, 손기준 기자가 나란히 보도합니다. 한 전통호텔 소유주인 A씨는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자신의 돈을 보태 한 업체와 약 9억 3천만 원의 호텔 로비 등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난해 4월 말까지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해지 통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유치권이라고 들어와가지고 뭐 유치권이라고 뭐 빨갛게 온 건물에다가 도배를 해놓고 쓰레기 싸놓고 뭐 일체 어떤 그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됐더라면 호텔 투숙객을 받았어야 할 로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휑하게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만 창문에 적혀 있습니다. 업체 측은 A씨가 계약한 내용과 달리 공사 변경을 의뢰해 공사 기간이 늦어졌고 오히려 정산해주겠다던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와 도면 등을 놓고 합의한 내용이 명확치 않아 공사 범위를 놓고도 다투는 상황.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A씨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했더니 업체가 지급받은 돈이 들어간 공사비보다 많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공사와 관련한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유치권은 민사소송 문제여서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도 사실상 막기는 어렵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불합리하든 불합리하지 않든 그런 걸 따지기보단 우선 돈을 주고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순응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대 B씨 부부는 지인인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 C씨와 자택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곤혹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세면대는 물론 방문 손잡이도 없을 정도로 공사가 엉망이었지만 계약서에 공사 금액을 명확히 쓰지 않고 구두로 5천만 원에 합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미 자재값을 포함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인 B씨는 공사를 끝내려고 C씨의 요구에 추가로 1천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C씨는 돈을 더 달라며 유치권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있잖아요. 우리 권한이 있어요. 돈 받을 권한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게 이에 대해 C씨는 취재진에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공사 비용은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유명 운동 유튜버도 헬스장 인테리어 사기를 당해 법적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는 과정을 좀 담아볼게요. 그래서 남의 돈을 함부로 사기를 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없어졌으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연일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내 건축업 면허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업체 대부분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무면허로 운영 중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의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 없이 수주할 수 있어 악용되기도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무면허업자를 임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반드시 면허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만으로 면허 유무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40조 원대로 성장한 인테리어 시장. 꼼꼼한 계약 없이 섣불리 공사를 시작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포커스M입니다. 한 백화점 VIP 라운지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줄 쿠키를 발 위에 올려놓는 장난을 치면서 이 모습을 심지어 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이 분노하고 있겠죠.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백화점 VIP 라운지입니다. 연간 구매 금액이 많은 고객 전용 공간인데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한 직원이 탁자에 올라가 두 다리를 뻗고 있고 다른 직원은 이 직원의 발 위에 포장된 쿠키를 쌓고 있습니다. 쿠키는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SNS 라이브 방송으로 이 모습을 중계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찝찝하죠. 논란이 확산되자 백화점 측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근무 배제를 요청을 했던 거고 그 용역업체에서는 계약 종료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라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전사적으로 서비스 재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심가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이 세계 멸망입니다. 백신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겁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의 일종인데요. 예. 코로나19 백신이 인간의 DNA에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결국은 세계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약사 이야기인데요. 백신이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냉장고에 있던 모더나 백신을 폐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백신을 일부러 상온에 꺼내둔 겁니다. 당연히 백신은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백신의 분량만 모두 500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가격만 해도 우리 돈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그래도 이상할 텐데 의료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상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가요?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화환과 순댓국입니다. 참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네, 연결고리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검찰청 입구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의 일부가 쓰러져서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이 화환에 신호를 붙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근데 왜 불을 붙인 겁니까? 네, 그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화 전후의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살포됐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자신의 몸에는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어 순댓국은 윤 총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중앙지검장 시절에 순댓국 식사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중년 남성 여럿 사이에 잠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윤 총장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은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중앙지검 직원들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공개가 된 영상인데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고 제가 오후 6시쯤에 확인한 바로는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찰에서는 대선 여론조사를 할 때 윤 총장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운전기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은 참 생소하기는 합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신상 공개입니다. 누구의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까? 네, 이혼 뒤에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엄마나 아빠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커뮤니티 단체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건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신상 공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6월부터는 운전 면허도 정지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또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엄마나 아빠 가운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직접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단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에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등입니다. 여가부는 신상 공개 조치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나간 나쁜 부모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역구에 200억 원을 들여 예술 6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 돈 500만 원으로 연구 용역 보고서까지 작성했었는데 이 보고서가 표절, 부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6교를 만드는데 건축 분야가 아닌 예술 전문가에게 이 용역을 맡긴 과정도 석연치 않고요. 우정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 중심가에 있는 공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곳 지역구로 출마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공원을 하나로 묶는 대전판 센트럴파크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서구 둔산대공원과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일대에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 시민들이 건강 코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최대 200억 원을 들여 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일명 아트브릿지를 핵심으로 내걸었습니다. 도로로 갈라져 있는 두 공원 사이 횡단보도는 없애고 대신 이 자리에 예술적 디자인의 육교를 만들어 도심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당시 박 후보자 측은 한 대학의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MBN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과 연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문제점들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다리와 비교하는 부분이 한 건축 전문 칼럼 내용과 문장, 토시까지 똑같습니다. 스페인 보행교 부분은 다른 매체 칼럼과 일치합니다. 인용 표시도 없어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건축이 아닌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용역을 맡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먼저 건축 전문가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고 확정된 상태에서 미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조견이 우리가 첨가된 그런 육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디자인이 먼저 되고 건축이 뒤따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과물을 봐도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불편한 경사도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연구 용역에는 박 후보자 의원실이 국회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용역비로 지급됐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용역 담당 직원이 현재 그만둔 상태라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며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용역을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표절 의혹은 박 후보자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당시 보좌진의 추천을 받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취재진은 용역을 수행한 학교 측에도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새해부터 정치권은 떠들썩했죠. 이제 2달 뒤 당대표 임기를 마치고 대권주자로 뛰는 만큼 이낙연 대표는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배경, 또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구상은 뭔지 서남빛 기자가 뉴스피플에서 들어봤습니다. 5선 국회의원의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거쳐 지난 8월 당대표 당선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 왕성한 당대표 활동 속에 몇 차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서 코로나 불사조란 별명까지 얻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그렇게 격리되시고 또 검사도 자주 받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특히 이제 국민들께 참 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쟤는 뭔가 칠칠 맞아서 저렇게 자꾸 격리당하는가 하는 인상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대표가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연초부터 여야 정치권은 떠들썩합니다. 사면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과 호남 지역 등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대표는 통합 차원에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저의 고민, 충정의 일부로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엔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의 생각을 언급하며 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이렇게 짐작해 온 편이니까요. 현 집권 여당의 아킬레스건은 단연 부동산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71주 연속으로 오른 가운데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최고로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주택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심 고밀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고밀 개발 이런 것도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고층화 문제도 새로운 정책에 당연히 일부로서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을 정도니까요. 몹시 안타깝게 됐죠. 이 대표는 이제 달라진 이낙연을 보여주겠다는 새해 포부도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신복지구상을 발표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집권당의 대표라는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의 신복지체계 구상, 그것을 대통령님 연두회견 바로 며칠 뒤에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신년의 사면론을 선제적으로 던진 것처럼 또 어떤 승부수로 외연 확장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는 물론이고 칠순잔치도 안 하는 시대가 됐죠. 60, 70대를 넘어 사는 건 당연한 세상이 됐으니까요. 여기에 경제력까지 갖춘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뭐든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데 여가를 보낼 때라고는 경로당이 전부거든요. 경로당 이용률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이백규 씨는 지난해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 뭘 할지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집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라도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은 등산 등 소소한 일상과 종교 활동으로 여가를 보냅니다. 전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97%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경제력까지 갖춘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는 내일 가더라도 뭔가 자꾸 만들어서 배워서 뭔가를 읽고 싶은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라. 현행 노인복지법이 노년층의 최저 생계 보장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여가 활동 지원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 노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인 클럽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같은 사회 공헌 활동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공공은 지속 가능성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노인 인구는 천만 시대. 노인들의 여가 문화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가 그야말로 눈앞인데요. 올해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 안착이 가능할까요? 오늘 대예측에선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대 3,000선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최모 씨. 지난해 3월 주식시장 폭락 때 첫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입니다.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쯤이면은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은 이제 여러 조언을 듣고 막 부랴부랴 증권 계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주식시장의 상승은 이렇게 무려 64조여 원을 순매수한 동학 개미 운동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긴 합니다. 예금을 넣어봐야 몇 % 되지도 않는 이자로 두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난해 증권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21%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G20 국가 중 1위라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새해
올해 주식시장은 상반기 맑음, 하반기 흐림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중국 3월 양해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겠지만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들 순매수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규제가 다시 이제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불확실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해 장세를 이끌었던 업종이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봅니다. 8만 원 벽도 넘어선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스피 상승을 이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 등은 올해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2021년, 2022년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업종들을 봤더니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인터넷,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운송 업종들이 경기가 호전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철강 등 다른 업종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철강 같은 것들이 미디어, 엔터 뭐 이런 쪽들에 대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꿀 변수로 전문가들은 환율,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변화를 꼽았습니다. 기존에 보여줬었던 달러의 약세 기조 자체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신흥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를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리 정책과 관련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호재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이를 증명했죠.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악재라는 속설은 새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술, 담배 소비가 역대 최대를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는 데다 답답한 삶에 심리적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시죠?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이른 오후지만 술을 사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술을 마실 수 있는 마땅한 장소도 없고 외부 활동도 확 줄어든 탓입니다. 밖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9시까지니까 집에서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술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취미도 찾게 되고 좀 와인을 좀 즐길 수 있는. 지난해 주류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술, 담배 지출액이 4조 2,700여억 원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뒤틀린 일상에서 오는 우울함과 방역 지침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혼술이 많아서 그게 심리 방역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얼마나 긍정적일지는 좀 의문스러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 삶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포르투갈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여성이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전에 백신을 맞고 숨진 이는 나이가 있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평소 건강했던 젊은 여성, 그것도 간호사였죠.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일단 접종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한 탓에 접종 간격을 늘리는 고육책까지 내놓고 있죠. 신혜진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40대 여성 간호사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백신을 접종했는데 새해 첫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심장병 등 질병을 앓던 70, 80대 남성 2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데 이은 세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영국에 이어 독일과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기존의 3주에서 6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t is one of the production capacity, and this is an issue which everybody is facing. 물량 부족이 우려되자 일단 확보된 백신으로 1차 대상자를 최대한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백신 생산업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1회차와 2회차 사이에 접종 간격을 연장할 경우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백신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는 프로농구가 요즘 팬들에게 사이다 대신 고구마만 맛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오심에 연이은 최저 득점 경기까지 감독들의 분노가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종료 3분 전 현대모비스가 8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경합 도중 공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느린 화면으로 현대모비스 숀롱의 반칙이 분명해 보였지만 이를 놓친 심판은 비디오 판독으로 전자랜드 김낙현의 터치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흐름은 역전됐고 현대모비스는 경기 종료 5초 전에 얻은 자유투까지 성공하며 한때 21점 차까지 벌어졌던 승부를 뒤집는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오심 탓에 승자 모비스도 마냥 웃지 못했고 다잡은 승리를 놓친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슛이 번번이 골대를 벗어나고 패스는 상대에 가로막힙니다. 여자부 시즌 최저 득점을 기록한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졸전엔 승자도 패자도 불만뿐이었습니다. 그 정도 승질도 안 나냐? 자신 있게 코트에 뛰면은 생각 갖고 해. 너희들은 지금 그냥 하고 있잖아. 그냥 적극성이 하나도 없어. 오펜스를 하든 뭐를 하든. 결정적 오심의 졸전까지 뒷걸음질하는 프로농구의 감동만큼이나 팬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절기 소환이었던 오늘 오후부터 강력한 북극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이번 추위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3.2도로 어제 낮보다 급격히 추워졌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 모레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0도에 머무는 등 1월 상순을 기준으로는 30년 만에 찾아오는 매우 강한 한파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을 따라서는 폭설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서해안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중부지방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금요일까지 호남 서부에는 최고 30cm, 제주 산지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내륙에도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충청 내륙을 따라서는 밤부터 눈이 매우 강하게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창원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압골이 통과한 뒤 찬 기운이 더욱 강하게 내려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